네, 내일 모레 5월 10일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언론은 지난 1년 평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지난 1년 한번 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모신 분은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좀 모신 이유가 이제 1년 평가인데 일단 그 전에 좀 현안 좀 하나 여쭙게 있어서 예. 오늘 윤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당이 처한 상황을 봐서는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특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녹취록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게 불법 공천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본질이기 때문에 네. 윤리위는 그거를 지금 그 진실을 밝힐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사 뭐 권한이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윤리위가 오늘 뭐 성급하게 태영호 최고가 그 본인이 스스로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를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만약 거짓말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다면 이 사태가 굉장히 꼬일 수 있다. 꼬인다? 예. 어떤 점에서 꼬인다고? 그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언급했을 공천 언급했을 공천 협박을 한 게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태영호 최고의 입장 아닙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거짓말 했으니까 징계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그 태영호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그거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아, 징계당한 다음에 마음 바꿔서?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징계를 너무 심한 징계를 받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면 그러면 그렇죠. 그 자기가 보좌진들한테 했던 그 저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그 발언, 문제 발언 그게 사실이라고 만약 고백을 뒤늦게 해버리면 그거는 문제죠. 그래서 윤리위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건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4.3 제주 4.3이나 네, JMS. 다른 JMS 사건이나 이런 거는 징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오늘 섣불리 결론 내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왜냐하면 이 진실이 중요한 문제니까. 그럼 그건 일단 유보를 하고 진상조사부터 하고. 진상조사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진복 수석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시죠? 예, 알죠. 예.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태영호 최고의 말을 저는 못 믿겠다. 오히려 녹취록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게 사실인 것 같다. 지금 대통령실 용산하고 여의도의 국민의힘 이 당정 관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직적이고 그냥 지시하면 명령하면 따르는 이런 체제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이 집권 여당을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냐. 그거 다 나중에 총선 때 자기 사람으로 공천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그랬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공천 개입이라는 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년 징역형을 받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지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불법 공천 개입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1년 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나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공천 개입을 누구보다 그 몸소 겪으신 주인공이 바로 대표님 아니십니까? 예, 2016년에 저희 공천을 둘러싼 파동으로 뭐 그때 170, 180석 선거를 압승할 거라고 그러다가 네, 한 두 달 만에 분위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국민들은 오만한 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벌써 1년 전부터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 공천 개입이 없도록 당도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 있어요? 저항해야죠. 그런 게 있으면.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과연 저항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물음표 찍는 거죠. 불가능하겠죠. 거의. 불가능. 그렇지만 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난 1년에 대한 반성, 당정 관계에 대한 반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을 해서 이른바 직할부대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일단 할게요. 예.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 욕구에 가까운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우리 국가공무원법,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그거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이 당 안에 일어나는 무슨 공천에 이런 데는 절대 개입하지 마라. 또 선거 과정에도 개입하지 마라. 네, 이런 네. 게 네.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정부가 그 이전 정부와 그러니까 비교할 때 다름없이 내지 더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여지가 이미 전당대회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 예, 전당대회 룰을 대통령 한마디로 당원 100%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게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당대표 내지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 하니까 벌써 지금 4사람째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무리하게 당을 장악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100%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출장소에 불과한 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 그 왜 그랬느냐? 그거는 총선 때 공천 개입이라고 그건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럼 대표님은 총선은 마음 접으셨습니까? 저요. 네. 저는 총선에 대해서 제가 출마하겠다 이런 욕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총선 출마한다 안 한다 말해본 적도 없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네. 보수 정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저는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서 아마 저만큼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년 평가를 위해서 모셨는데 네. 현안 좀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꽤 하는데 좀 오늘 본방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 그러시죠.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는 네. 걸로 하고요. 그럼 그래서 좀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이제 넘어갈게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늘 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원칙이 역사 문제, 주권 문제, 영토 문제, 독도나 우리 과거사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아주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이 이웃한 나라로서 경제, 안보 그런 거는 협력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제나 안보를 협력을 할 때 우리 역사 주권 영토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각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한일이. 다른 거는 다른 대로 놔둬야지 그거를 너무 같게 만들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제가 보면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하나는 기시다 총리가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예.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 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 사과하는데 인색하구나. 우리가 지금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과 사죄라는 거는 그거는 역사의 진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성 있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일 총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무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역사의 어떤 죄에 대해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본 총리가 어떻게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 공식 서상에서 마음 아프다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죄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연민의 정이던데요. 그렇죠. 내 마음이 아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어떻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냐 이거죠. 총리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일본 총리가 오랜만에 12년 만에 한국 와서 그 아베 온 거 평창 올림픽 온 걸 제외하면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와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는 사과냐.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냐. 저는 그 진정성을 못 느끼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도 뭐 말씀하시던데 후쿠시마 네.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이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겠다. 이러고 날짜도 뭐 벌써 23일로 잡았고요. 네. 그 이게 시찰단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시찰은 이제 가서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안내하는 대로 둘러보고 설명 듣고 이미 그런 거는 IAEA 조사단이 여러 번 했고 네, 중간 보고서도 발표가 됐고 최종 보고서도 곧 발표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아예 보고서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방류수 안에 삼중수소나 여러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또 의류가 그걸 흡입해서 그 수산물에 치명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면 이제 현장 시찰단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 검증단이 돼야 되는 거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23일이라는 날짜 정해졌는데 이 시찰단의 구성이나 임무나 또 권한이나 조사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됐는지 아니면 갔다 와가지고 그냥 뭐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의 설명 또 IAEA가 그동안 검증한 거 이런 걸 다 보니까 뭐 만약 큰 문제 없다. 만약 문제가 있는데 방사능 물질이 누출이 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면죄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오히려 걱정이 된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은 경제 안보 협력은 그것대로 하고 역사는 그렇죠. 역사대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역사 문제가 발목이 잡혀서 경제와 안보의 협력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의 그 정확한 말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 않는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건 문제가 있다. 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말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네. 해결을 하려고 약간 졸속으로 그렇게 해결책을 우리가 강제징용 같이 그렇게 하는 방식을 앞으로 위안부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독도 문제든 우리 확고한 입장이 있으면 일본 입장하고 다르면 다른 대로 다른 걸 놔두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협력하는 거는 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거사 정리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내가 과거사는 내 방식대로 해버리겠다. 그거는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1년에 대한 이제 평가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대표님 그 뇌리에서 가장 기억에 그러니까 딱 남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좀 하나 꼽아주시는 점 어떤 걸까요? 장면요. 네. 아니 뭐 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하여튼 대통령께서 뭐 정말 거의 수도 없이 자유를 강조하시니까 네. 늘 그 자유가 누구의 자유,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지가 1년 동안 저도 깊이 생각을 해왔던 분야고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이런 장면이 생각납니다만은 뭐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장면도 생각나고 네. 바이든 날리면도 생각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좀 분야별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아까 자연스럽게 현안 이야기하다가 당정 관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마무리 먼저 그거부터 좀 해보죠. 당정 관계가 과거보다 더 후퇴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후퇴했죠. 당정 관계는 굉장히 좀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일부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우리 늘 교과서에서 배우는 삼권 분립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당이라는 건 늘 민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니까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한테 다른 대안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나서 당정 일체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네. 일체가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일체라는 게 그게 다양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 이거를 못 듣는 관계거든요. 제가 지난 1년의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옳다. 예. 이건 독선이죠. 내가 예, 옳다는 예. 거는. 또 내가 다 안다. 이거는 오만이죠. 예. 근데 내가 옳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소통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누구고 간에 그러면 이게 불통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옳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게 만약 틀렸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틀린 해결책을 가지고 우기는 거잖아요. 오만하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능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독선과 오만 또 그에 따른 불통 그에 따른 또 무능 이게 지난 1년 아니었나. 그럼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께서 지난 1년의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고 왜 국민들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께서 30% 내외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해줄까? 대선 때 날 찍었던 49%에 가까운 국민들 다 어디 갔을까? 그 차이가 2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지금 또 합리적인 어떤 보수층 이런 데서 지지가 상당히 빠지고 또 수도권이나 청년층에서 상당히 빠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1년이 지나고 아직 20%밖에 안 지나고 80%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80%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앞으로 4년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건 뭐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남은 4년 내가 어디에 정말 우선순위를 줘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를 지금 아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대표님께서 독선과 오만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 전에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 그 이제 검찰에 오래 계시면서 여의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정농단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탄핵 국면을 좀 쭉 보면서 정치권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돌아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불신의 어떤 원천이 됐던 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 이전에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부패하고 좀 이 뒤떨어져 있고 무능하고 이런 인상을 좀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를 24년째 하던 사람으로서 정치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정치권에도 꼭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검사들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셨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이 무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나라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런 국정농단에 빠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라에 일어난다라는 걸 오히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걸 국정농단 어떤 수사의 경험을 자기가 대통령을 잘 수행하는데 교훈으로 삼으셨어야죠. 오히려. 근데 아무튼 그게 독선과 오만이든 불신이든지 간에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자신과 통하는 사람들을 어떤 집권 여당의 중핵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맨 앞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정계에 진입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뭐 그분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정치하시는 건 그분 자유죠.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사 그만두고 나와서
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동훈 장관 본인이 자유고 다만 그분이 진짜 속으로 지금 정치할 생각이 있으시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겠죠. 네. 그죠? 그래서 빨리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드는 게 맞다고 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100% 가까이 겹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새로 되신 분이 박광원 원내대표께서 내년 총선의 확장성의 싸움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겁이 덜컥 난 게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또 이거를 이제 걷어내 버리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요. 돈봉투 사건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고요. 연루된 국회의원들 다 출당시키고 그렇게 만약 민주당이 다시 거듭 태어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힘들어지겠다. 이제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송영길 대표와 그 분들의 돈봉투 사건 오히려 그런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보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말 깨끗해지고 혁신을 해버리면 쇄신을 해버리면 국민의힘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확장성의 싸움이라길래 저 사람들은 지금 변할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지금 해나가느냐. 여당을 대하는 태도 말고 야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야당 의원들 한 번도 안 만나신 거는 그 문제가 있죠. 그래요. 당연히. 아니 제가 아까 소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좋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국정을 위해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적인 그런 처리 문제는 그거는 검찰하고 법원에 맡기고 어쨌든 저도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안 물러나는 야당 대표가 있으면 그 사법 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만나서 할 이야기는 해야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정 만나기 싫으면 야당의 다른 의원들이라도 만나서 안보고 외교고 뭐 지금 경제고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일단 본방의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해서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정치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정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일단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일단 유승민 전 대표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잠시 접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1년 평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자, 본방 3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